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는 왜 하는 거냐? 여기 적혀있는 바에 의하면 자료를 효과적으로 요약하여 기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설문지에 조사했는데 결과 어때?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좀 있는 같다고 한 사람.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만족도 5점 만점에 4.45입니다. 심플하잖아요. 데이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해요. 필드에서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같은 보고서를 쓰더라도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해가지고 심플하지만 직관적인 그런 것들의 보고서가 더 잘 읽히고 또 설득력도 더 높죠. 그런 맥락에서 통계가 정말 파워풀하다. 숫자 하나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통계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기초 통계, 기술 통계 정도 불리죠. 기술 통계가 무슨 테크놀로지 통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설명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describe에서 나오는 descriptive statistics를 기술 통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통계는 추론하다라는 표현 있죠. inferential statistics, 추립 통계, 합리적인 어떤 인과관계 그런 것들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통계들을 이제 추립 통계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통계는 추립 통계. 어쨌거나 이제 변수가 중요한데 변수는 베리어블이라고 표현하죠. 베리가 변하다라는 뜻이죠. 전미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잘 요약하는 통계를 기술 통계.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론한다. 그럼 추립 통계. 그러니까 변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값이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변수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성별은 변수입니까? 변수 아닌 것 같기도 하잖아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값이 딱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변수로 부를 수 있어요. 변수의 특징, 하나의 수치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만족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4.0 이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낮은 사람도 안에 포함될 수 있고 굉장히 높은 사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하나의 수치를 얘기하면 요약은 할 수 있겠지만 온전하게 그거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보면 대표값이라고 해서 평균, 퍼져 있는 정도로 의미하는 분산, 표준편차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겨먹은 걸 계속 이제 표현해주는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A반 평균은 70에 분산이 10, B반 평균은 72에 분산이 14면 A반에 74점을 맞은 애는 B반에 70점 맞은 애보다 얼마 잘하나 이런 수학 문제 기억나시죠? 평균만 얘기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분산을 얘기해 주니까 이 반은 되게 이 스펙트럼이 넓은 반이구나. 또 저 반은 되게 잘하는 애들이 조금 밀집되어 있는 반이구나. 이게 그려지잖아요. 하나의 수치로 데이터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값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설명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냐? 이미 나와 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첨도, 외도, 레인지, 범위, 모드, 최빈값, 미디안, 중위값. 추리 통계는 뭐냐? 모집단을 먼저 얘기해서 모집단은 파퓰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대선도 다가오니까 여론조사하면은 이제 성인 남녀 5천 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의 지지율이 얼마, 누구의 지지율이 얼마다. 오차 3포인트 내외로 어떤 후보가 앞선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5천 명 가지고 전 국민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꼴찌 맞잖아요. 전 국민이 모집단. 그리고 그 5천 명이 샘플이라고 부르는데 샘플로부터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이 이럴 것이야 라고 추론하는 게 추리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시를 보죠. 임직원의 직장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임직원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비용도 시간도 엄청 들잖아요. 랜덤으로 한 100명 뽑았다고 쳐요. 그 사람들의 직장 만족도와 연봉을 조사를 한 거예요. 딱 보니까 연봉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네. 이런 결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연봉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직장에 만족하는구나라고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겠죠. 물론 이거에 대한 전제는 임직원 전체를 이 샘플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랜덤리 셀렉티드 된 employee들이 임직원 전체 파퓰레이션을 잘 대표한다. 그 결과가 더 적중률이 높다. 모집단은 이제 모집단 전체를 모집단. 표본은 뭐냐? 그 중에서 그냥 선택된 일부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그럼 잘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임의적, 랜덤리하다. 모집단 내 개개인이 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동일하다가 임의적이라는 표현. 수립 통계 시 명심할 것. 어차피 전부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표본으로 뽑힐 확률을 동일하게 하는, 즉 랜덤리하게 잘 뽑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거의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 대변할 수 있다, 대표할 수 있다. 이게 추리 통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이고 실제로 이게 드러났어요. 통계가 정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A반하고 B반하고 평균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A반이랑 B반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계 분석을 해서 이 통계가 틀렸다는 걸 검증한 다음에 아, 내 가설이 맞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A반이랑 B반이랑 다르다인데 이거를 같다라고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바로 연가설이라고, 기무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내가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반대를 설정을 해놓고 얘를 통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얘가 틀렸다는 걸 밝혀버린 다음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거와는 다르다는 소리를 들어줘요. 그래서 원래 연가설에 대립된다고 해서 대립가설. 그럼 이상하잖아. 내 가설인데 왜 대립가설이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회적인 방식을 써놓고 걔를 검증하고 걔 틀렸다 한 다음에 걔의 대립되는 내 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네이밍이 붙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A사와 B사의 서비스 만족도는 같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같겠지. 같다라고 하고 이걸 뭐 T-테스트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르네. 내 말이 맞았네. 이렇게 가는 논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1종 오류랑 2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연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술 먹은 걸로 얘기를 해서 운전자를 내가 경찰관이 잡았어. 술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 생각하고 보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가 좋을까요?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착각하고 보내는 거.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해서 잡아버리는 거. 둘 다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더 나쁠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 그런 말이 있죠.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안 나오게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범죄자 한 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잘못된 선고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들이. 술을 먹었다라는 거는 범죄지만 그 사람을 그냥 술 안 먹었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큰 사고를 내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냈다 치고 안 먹었는데 먹어서 뭐 이렇게 벌점을 먹이거나 사형을 시켜버리면 이제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종으로 해요. 더 나쁜 게 일종으로. 항상 포맷은 이거예요. 연가설은 같다.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의 포맷을 보통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셨다. 안 마신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셨다. 채택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오류가. 그렇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대립가설을 주장하고 싶은데 연가설을 검증한다 그랬잖아. 연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것이 일종 오류고 이게 더 나쁘니까 얘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 게 연가설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증을 때리는 게 맞다.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한 것이었다면 대립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연가설을 채택하는 게 나쁜 거잖아. 그러면 대립가설을 검증하고 대립가설 틀렸어. 그럼 연가설을 채택하는 방식을 했을 거야. 근데 일종 오류가 더 나쁘니까 연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래서 연가설을 바탕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그것의 분포 위치를 파악해서 채택가치 계획가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술을 안 먹었어. 나 여기야.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는 거야.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여기 아니면 여기 떨어져. 우리가 흔히 알잖아. 이런 정규 분포상에서 이쪽에 위치하거나 이쪽에 위치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극단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거야. 심지어 그게 얼마나 극단적인 값이면 0.025, 0.025예요. 합치면 0.05예요. 전체 샘플의 약 5%에 해당. 하위 2.5%와 상위 2.5%는 양극단에 치우치는 결과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안 먹었다라는 이 가운데 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을 시켜버려요. 아까 그 그림으로 봐서 연가설을 바탕으로 지금 검정 통계랑 해서 분포 내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양극단이 있는 거야.
연가설을 채택하기에는 너무 먼 값들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얘를 기각시켜버린 거야, 연가설. 연가설을 기각시킨다는 말은 대립가설의 손을 들어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연가설이 술을 안 먹었다. 이거를 테스트를 해서 얘가 도저히 얘라고 채택하기가 불가능한데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프로세스는 또 요거죠. 검정 통계량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유의 수준은 연가설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확률을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0.025, 0.025 이렇게 요 영역 요 합치면 5%였잖아요. 그리고 가설 검정에서 연가설이 기각되는 영역